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 교양인문학 강좌를 맡은 충남대학교 김세정입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의 주제는 생명위기 시대 돌봄과 공생의 양명학입니다. 네, 이쪽 오른쪽 그 아래 보시면은 그 나비가 코스모스, 노란 코스모스 위에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식물과 동물의 어떤 공생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사진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19년 12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발생을 해서 이것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팬데믹 상황에 빠져들게 됐고요. 그로 인한 이제 뭐 확진자 수나 뭐 사망자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자료는 그냥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각종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전염병들이 1976년도에 이제 에볼라를 시작으로 해서요. 에이즈, 사스, 조류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이제 2019년에 코로나19까지 많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 과일 박쥐에서 유래했다든가 또 침팬지로부터 에이즈가 전파가 됐다든가 또 이제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박쥐에서 천상갑을 거쳐서 뭐 인간에게 전파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박쥐 몸에는 이제 5천여 종의 이제 바이러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60여 종이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이제 팬데믹을 야기한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원인을 살펴보면은요. 코로나19에 대한 이제 원인에 대해서 뭐 다양한 진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진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김명자 교수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기후변화와 야생 생태계의 변화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팬데믹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정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뭐 인구 증가라든가 초대형 도시, 세계적인 자유무역과 여행의 보편화로 초연결의 세상이 되면서 팬데믹의 위협은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주된 원인은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제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서 코로나19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 나온 이제 세계은행 보고서의 그 내용에 이제 의하면은요, 이제 팬데믹과의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투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진행이 간염병 발생의 위험을 이제 높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기 오염은 바이러스의 공기 전파를 일으켜서 팬데믹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빙하와 동토층의 해동은 아득한 옛날의 질병까지 다시 살려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지구의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인체의 면역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이를 일으킬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큰 문제는 바로 이제 이들 기후변화와 감염병 사이의 연관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제러미 리프킨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주요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다고 하면서 그 원인을 3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물순환 교란으로 인한 생태계 붕괴입니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물순환이죠. 지구에 있는 이제 구름이라든가 또 물이라든가 또 눈이라든가 비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인간이 지구에 남은 마지막 야생의 털을 이제 침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1900년대만 하더라도 인간이 이제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땅의 이제 어떤 그 면적이 14% 정도였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무려 77%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3을 넘어서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야생생물들의 이제 세 번째는 야생생물들의 이제 이주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제 재난을 피해서 인간들도 이제 재난이 생기면은 이주를 하죠. 이제 그렇듯이 이제 동물, 식물, 바이러스까지 이제 기후 재난을 피해서 탈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인간 곁으로 왔고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에 올라타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최근 몇 년간 이제 사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들이 발생한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뭐 학자라든가 또는 여러 기관에서 이제 그 코로나19의 원인과 관련해서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그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나오는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제 뭐 소가 트림할 때도 나오죠. 이제 메탄 같은 이제 식물이 그 속에서 뭐 거름화되는 과정에서 뭐 나오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 등의 이제 온실가스의 증가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상승해서 기후에 변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자연적으로도 이제 그 기후는 변화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과거 1만 년 동안에 이제 지구 온도가 이제 4도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산업화 반세기 정도 됐는데요. 이제 산업화 이래 현재까지 이제 지구 온도가 무려 1.1도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인위적인 증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에서 2020 글로벌 기후 현황 이제 잠정 보고서에 따르면은 앞으로 이제 2016년부터 20년 5년 동안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은 이제 사상 최고였고, 만일 지금처럼 계속 이제 기온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면은 향후 5년 내로 연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이제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제 1.5도에서 2도 정도 높아지게 될 경우에 이제 문제는 이제 극단적인 이제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염에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무려 4억 2천만 명 정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식량이나 물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빙하가 녹아내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북극이나 남극에서 이제 빙하가 녹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빙하가 녹으면은 또 그거에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침수 지역이 많이 발생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제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2050년에 전 세계의 3억 명 인구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침수 피해를 겪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총체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재난, 또 어떤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이제 재난을 가져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파괴와 관련된 우리 주변에서 발생했던 것들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이제 호주에서 2019년 9월에 산불이 발생해서 무려 6개월간 산불이 지속됐었죠. 이 과정에서 10억 마리의 야생동물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에서 2021년도 8월에 산불이 발생해서 어마어마한 재산 손실과 생명 손상을 가져온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22년 3월 4일 날 산불이 발생해서 울진 삼척 지역에서요. 10일간 총 2만 923헥타르를 태우고 피해 농가가 460농가가 있었고, 또 1,400억 원에 달하는 이제 피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산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에도 또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하고, 뭐 방화에 의해서 이제 또는 실수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보여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거대한 산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소규모의 산불과는 다른 이제 거대한 산불이라는 거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산불이 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보여준 사례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시기와 무관하게 그런 산불이 나지 않아야 될 시기인데, 이제 아까 말한 이제 물순환의 변화죠. 그래서 이제 수분이 말하자면 습도가 높아야 되는데 건조한 현상들이 발생하고, 또 바람이 심하게 불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얽히면서 이제 거대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바로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재난이라고, 기후 위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불만이 아니라 이제 또 하나는 바로 이제 홍수입니다. 그래서 2021년 8월에 독일에서 엄청난 홍수가 발생을 했었죠. 그 전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대규모의 홍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벨기에에서 190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21년 7월에는 사흘간에 걸쳐서 617mm의 폭우가 중국 허난성 장저우에서 발생을 해서
33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되는 그러한 이제 홍수로 인한 이제 재난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홍수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흐름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해서 이제 국지적으로 너무나 많은 그 일정한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이제 강수가 쏟아지면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가 그 환경 파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해양 생태계 파괴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배에서 버린 것, 또 육지에서 버린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주로 이제 강물을 거쳐서 해양으로 가서 태평양 한가운데 저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쓰레기 섬을 만들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의 문제는 그거죠. 이제 썩거나 하지 않고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또 물고기들이 이제 그걸 먹고, 또 그 물고기를 또 인간이 먹었을 때 인간 몸에 또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축적되는, 그럼으로써 예전에 없었던 또 다른 이제 질병들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편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닷속에 있는 물개인데, 인간들이 이제 버린 그런 폐 그물에 이제 목이 걸려서 생사를 넘나드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조해주는 이제 장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편은 조류들이죠. 그래서 이제 조류들이 이제 먹이로 착각을 해가지고, 워낙 이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너무나 많이 지구상에 이제 그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새들이 저게 이제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썩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런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사망하기도 하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저런 식으로 몸 안에서 저런 플라스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편은 이제 바로 이제 북극의 곰인데, 북극의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그 북극 곰들의 어떤 생활터전을 잃어가는 이제 이러한 그 다큐로 MBC에서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그 인간의 그런 그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산업화 과정이라든가, 뭐 우리가 자본주의라든가, 또 소비 문명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치면서 어떤 지구 온난화, 또 기후 변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과도한 이제 산불이라든가, 또 홍수라든가, 저런 생태계들이 이제 파괴가 됨으로써 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식물, 동물, 인간들이 총체적으로 생명 위기에 노출되는 그런 시대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어떤 그 전 지구적인 어떤 생명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수세기 동안에 이제 인간 욕망 충족을 위한 이제 무자비한 자연 생태계 파괴가 인간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이제 상황을 초래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기후 변화,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제 기후 위기가 초래가 되고, 그래서 바로 전 지구적인 이제 생명 위기가 초래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제 전 지구적인 생명 위기의 이제 이면에는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 인간 중심주의, 전 지구적 산업화 과정,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 그리고 이제 소비사회, 신자유주의 등 이제 어떤 단일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요인들이 실타래처럼 얽히면서 바로 이제 전 지구적인 생명 위기가 초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계론적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세계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그래서 뭐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영기론적 세계관을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제 창조적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우리가 목적론적 세계관, 뭐 또 유기체론적 세계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근대에 출현한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계론적 세계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원론적 입장, 인과론적 입장, 이제 수학적 입장. 이원론적 입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개는 이제 물질과 정신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정신, 영혼,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고, 뭐 동물, 식물, 기타 무생물, 이런 어떤 자연물들은 이런 정신이라고 하는 속성이 없는 하나의 이제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이원론적 입장입니다. 그리고 인과론적 입장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계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시계를 이야기할 때 톱니바퀴 시계요. 그러니까 톱니바퀴 시계는 초, 분, 시를 알리는 톱니바퀴들이 맞물리면서
그 시간 진행을 알려주고 있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분해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요소, 부속으로 분해가 됐다가 다시 그것을 결합을 하면은 하나의 완성된 이제 기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적인 사고방식, 전체성의 단절, 뭐 환원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과론적 입장은 이제 이 세상은 오직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몇 개 안 되는 기본 요소로 모두 이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제 세 번째 수학적 입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의 규칙적 현상을 이제 수학을 사용하여 이제 서술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주관적인 정신의 작용, 뭐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뭐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식 정신작용은 이제 과학의 범주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느냐,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랬을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제외한 이 우주라고 하는 거, 또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하나의 이제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해서 이제 기계론적 우주관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생명 현상이 아니라 단지 기계적인 인과 법칙에 따라서 작동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자연에서 뭘 제거하죠? 바로 이제 생명성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니까 동물조차도 생명체로 보는 게 아닙니다.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작동하는 하나의 자동 기계로 봅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생명성을 제거시킴으로써 이에 바탕을 둔 현대 산업 문명은 그 발전 과정에서 자연 생명의 파괴는 물론 인간 생명의 상실을 초래하는 이제 결과를 도출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조차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인간이 그런 의식의 세계, 정신이라든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신의 영역에 속하지만 인간 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물질의 세계,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기계로 보는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의 기계적 인과 법칙에 의해 작동하는 하나의 이제 자동 기계이기 때문에 이제 안다는 것의 이제 대상은 그런 자연의 법칙이고, 힘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이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 속에는 자연을 도구화하고 수단화시켜서 자연을 지배하면서 이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윤리학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서구 사회의 비이성적 편견의 이제 세 가지 전통.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래서 인간이 이제 우수하다,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 휴머니즘 전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성은 다름 아닌 바로 합리성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로지 인간만이 이제 어떤 이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동물은 이런 이성이 없는 하나 이제 본능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동물에 비해서 우수한 이유는 바로 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데카르트의 이제 이원론입니다. 이 세계는 정신과 물질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동물들은 그 영혼, 정신을 지니지 못한 반면에 인간만이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인간이 동물을 비롯한 자연물보다 이제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제 우수성의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유대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이제 보시면은 그 피라미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최정점에 가드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 인간, 동물, 식물, 그 다음에 이제 광물, 이런 순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뭐죠?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형상과 덕성에 가깝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존재물들 중에서 인간이 바로 가장 위대한 존재의 사슬에 가장 위에 있고,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덕성에 가장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인간이 자연물에 비해서 이제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이제 그 서구 사회의 이제 비이성적 편견의 이제 세 가지 전통의 근거에서 바로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는데요. 인간 중심주의는 바로 이제 모든 가치는 인간적 가치, 즉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재적 가치는 뭐냐면 어떤 그 필요성, 또 도구 수단, 어떤 유용성과 상관없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런 소중한 이제 뭐 생명적 가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데 오로지 인간만이 이런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외의 모든 존재는 단순한 도구 수단에 불과하고 자연 존재물들은 인간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서만 그 존재들의 가치를 승인한다. 그래서 자연물에는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도구적 가치만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도구적 가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 수단으로서의 가치인 거죠. 말하자면 동물은 뭐예요? 우리가 그 동물을 먹어서 우리 몸을 살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동물을 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동물은 무가치한 게 돼버립니다. 뭐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행복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도구와 수단으로서만 가치를 갖는다라고 해서 바로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도구적 자연관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인간 중심주의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인간에 의한 자연의 무제한 개발과 도구화, 즉 자연의 정복에 대한 철학적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적 자연관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고 인간 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자연을 인간 이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관조함으로써 이를 착취하고 파괴함으로써 오늘날 자연의 생명성은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도 자연물을 뭘로 봤죠? 생명체가 아닌 하나의 기계로 본 거죠. 어떤 그 인과적인 기계적 법칙에 의해서 그 운행하는 하나의 이제 기계로 봤었고, 또 인간 중심주의에서는 어떤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욕망과 행복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의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인간들에게 그 자연물을 우리가 함부로 파괴하고 손상시킨다 하더라도 어떤 도덕적인 이제 죄책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이제 전지구적 산업화 과정과 과학기술의 이제 발달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산업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어떤 그 빈곤이죠. 이제 질병, 빈곤 이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전 인류를 풍요롭고 문명화된 사회로 발전시켜 주려는 목표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가 소비 문명, 자본주의 문명 속에서 이런 이제 산업화 과정은 이제 소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자연 생태계를 초토화하고 지구 자체의 이제 생존 가능성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연의 신비를 풀어헤치고 자연에 대한 공포와 종속으로부터 인간 해방을 추구했지만은 이제 과도한, 그렇죠. 이제 과학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이 어떤 그 자연 생태계를 어떤 지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인류세라고 하는 이제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질학계에서 이제 지구의 그 시기를 이제 홀로세에서 이제는 인류세로 규정을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이제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제 손에 달렸다는 거죠. 기후 변화가 바로 이제 그런 현상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함으로써 어떤 자연계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이런 이제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인류세를 주장하는 그런 입장들인데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나 이제 인간 중심주의는 세상을 바라보는 또 자연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관점,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전지구적인 산업화 과정이라든가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가 뭐 이런 또 자본주의 문명이라든가 소비 문명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우리가 현상적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어떤 오늘날의 생명위기의 어떤 그 원인의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작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오늘날의 전 지구적인 생명위기를 야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런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어떤 생명위기 시대에 있어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그렇죠. 우리가 뭐 계속 이 상태를 지속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뭐
그 지구 생태계의 붕괴, 생명 공동체의 이제 붕괴로 가는 거고, 그 이야기는 결국 인간조차도 이 지구상에 이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뭔가 좀 이제 삶의 방식에서 뭔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중에 뭐 그 생태 문명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동양 철학 중에서 양명학을 중심으로 해서 돌봄과 공생애 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한번 생명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제 양명학을 소개하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양명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여러분들이 왕양명이라고 하는 학자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봤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왕양명은, 그 양명은 양명의 호의입니다. 이 사람의 호의고요. 본래 이름은 수인입니다. 지킬 수자에 어질인자죠. 그래서 인을 지킨다. 그래서 이제 중국 명나라 때의 철학자고 정치가이자 군인이고 교육자입니다. 1472년에 절강성 여유에서 탄생을 했고, 이 사람의 이제 주요한 학설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첫 번째가 심증리설입니다.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지행합일설이죠. 그래서 요 보시면은 이제 오른편 위쪽에 있는 게 양명의 초상이고요. 왼쪽 아래에 있는 사진은 서운루라고 해서 여유에 있는 양명의 이제 양명이 탄생지자 양명이 태어난 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용장이라고 해서 양명 유배를 갔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귀주성 귀양에 있는 그 양명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바위에 새겨져 있는 지행합일이라는 글자인데, 이거는 이제 장개석이 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세부터 이제 관리로서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하는 위민에게, 그러니까 이제 관료로서 바로 이제 백성을 위하는 그런 어떤 행보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세를 전후로 해서 치양지설을 제창을 하고, 또 50대 때는 천지만물이 인간과 한 몸이라고 하는 천지만물 일체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8년 57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제자가 뭐 남기실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유언을 물어보니까 내 마음이 광명한데 또한 무슨 말을 되풀이 하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내 마음이 광명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양명 개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바로 저 광명함의 핵심은 바로 이제 양지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지에 대한 거를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왼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소홍에 있는, 중국 소홍에 있는 양명의 이제 묘고요. 오른편에 있는 사진은 폐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명의 이제 그 자기가 신건백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양명 그 여유에 있는 양명 고택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다 실제 현장에 가서 제가 찍어온 사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위기 시대 이제 근원적 물음인데요. 인간 존재의 본질과 본성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생명위기 시대 우리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본성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인간의 본질이고 본성인지. 뭐 이제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소비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인간의 어떤 본성은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문제는 이제 과도한 욕망인데요. 아무튼 뭐 욕망이냐, 아니면 감정이냐, 이성이냐, 도덕성이냐. 또 우리가 뭐 이타심, 이기심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것을 인간의 본질과 이제 본성으로 볼 거냐라고 이제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분명 인간은 욕망과 이기심도 소유하고 있지만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는 이제 측은지심이라든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수호지심, 또 사양지심, 불인지심, 인심 등과 같은 이제 도덕성과 이타심도 함께 이제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은 우리가 이제 뭐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기계론적 세계관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뭐 개인주의도 그렇고 원자론도 그렇고요. 했을 때 이제 주로 인간을 어떤 그 독립된 개체로 이제 규정을 하고 욕망의 주체로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과연 인간이 이제 홀로 독립된 존재인가? 그리고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많은 관계 속에 놓여 있고, 그 관계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유학이 이걸 가장 잘 대변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명칭이
부자관계, 부부관계, 뭐 군신관계, 부모관계.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관계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 부를 때도 누구야 보다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자식, 누구의 형, 누구의 동생,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뭐냐면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과 본성 또한 이러한 이제 관계와 관계망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의 완성이 곧 나의 완성이고, 나와 관계 맺은 존재들의 건강과 행복이 곧 나의 건강과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개인주의에서는 뭐 이기적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개인의, 그러니까 타자와 다른 존재물들이 어떻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의 욕망이 구현이 되면 그것이 나의 완성이고 이제 나의 행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어떤 관계적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것이 인간이든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자연만물이든, 그랬을 때 독립된 나만의 완성이 아니라 결국 나의 완성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다른 존재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건강과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이제 경쟁과 갈등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돌보고 치유하며 함께 사는 이제 배려와 돌봄과 치유와 공생의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양명학에서의 이제 돌봄과 공생의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양명학에서는 왕양명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기계가 아닌 하나 유기체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천지가 화육한다. 화는 이제 변화죠. 그래서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말하고요. 육은 이제 양육하는, 길러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가 자연 만물을 이제 탄생시키고 기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또 이제 천도의 운행은 한순간에 쉼이나 멈춤이 없다. 천지의 기기는 본래 한순간에 멈춤이 없다. 그래서 하나의 물리적 기계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라는 것은 이제 무생명의 물리적 기계가 아닌 항구적인 변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생명을 창생 양육하는 생생불식의 자기조직성을 지닌 유기체다. 즉 하나의 생명체로 본다라고 하는 점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과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이 천지, 오늘날로 이제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명은 사람이란 천지의 마음, 천지지심으로 천지 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 일체이다. 사람은 천지 만물의 마음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천지가 만물을 낳으려는 목적 의식, 즉 생명 의지라고 하는 이제 생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만물을 창생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이제 생명 의지로서의 천지의 마음이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의 마음으로 이제 규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제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 지배자가 아니고 또 자연에 종속되어 자연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럼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천지의 만물 창출 양육 과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천지 만물의 이제 중수적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돌봄과 공생의 이제 근거로서의 이제 양지인데요. 양지를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바로 이제 통각과 감통의 주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통각과 감통이 바로 이제 양명이 말하고자 하는 천지만물 일체설의 이제 근거가 되는데요. 한번 양명의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은 이제 답 선문홀이라고 하는, 그래서 대저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다. 천지만물은 본래 나와 한 몸이므로 살아있는 존재들의 고난과 고통은 무엇인들 내 몸에 절실한 아픔이 아니겠는가. 내 몸의 아픔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비지심이 없는 자이다. 시비지심은 생각하지 않더라도 알고 배우지 않더라도 능한 것이니 이른바 양지이다. 그러니까 양지가 시비지심이고, 시비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존재물들의 고난과 고통을 자신의 절실한 아픔으로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천지만물과 나를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생명 주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물들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는 이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명 손상은 곧 나의 생명 손상이 되는 거고요. 이들의 생명 손상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은 단지 그들만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뭐죠? 곧 나의 절실한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선천적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판단한 시비지심이 아니라,
이러한 생명의 온전성에 대한 시비지심인 거죠. 생명이 온전한 거에 대해서는 옳음으로, 생명이 온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그름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인간은 통각의 주체인 시비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지만물의 마음이라는 위상을 갖게 되고, 그 바로 그 시비지심이 다름 아닌 양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지는 단순하게 옳고, 생명의 온전성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는 데서 이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지는 단지 진실하게 측은히 여겨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그 본체이다라고 양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임금을 섬기고 친구를 대하고 백성을 어질게 대하고 사물을 사랑하고, 이러한 또는 인간의 모든 행위들이란 건 뭐냐, 바로 자신의 저 일념의 부모를 섬기고 형을 따르는, 진실하게 측은히 여겨서 아파하는 양지를 실현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단지 아파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그 아파하는 마음의 근거에서 그런 내가 마주한 그런 존재의 생명 손상을 내가 보살피고 돌보고 치유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양지 실현, 치양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픔은 측은지심으로 드러나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의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봄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봄과 공생, 이제 한 몸의 세계인데요. 천지만물과 이제 인간이 이제 한 몸인 그런 거를 일단은 양명은 일기유통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만물과 사람은 본래 한 몸이니 그 발동하는 감각기관 가운데 가장 정묘한 곳은 바로 사람 마음의 한 점 영명함이다. 약이나 그러므로 이제 오곡이나 새와 짐승의 부류는 모두 사람을 양육할 수 있고, 약이나 돌침과 같은 부류는 모두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 다만 이 일기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통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과 내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동일한 어떤 기회, 유통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어떤 뭐 식물이나 동물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약이나 돌침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플 때 사실 치료할 때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연으로부터 갖고 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침을 맞고 또 약을 먹었을 때 병을 치유하는 이유도 바로 동일한 기로 자연물과 인간이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만 보면 마치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이제 혜택을 보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혜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생명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물이 인간한테 말하자면 몸을 양육시켜주고 또 병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어떤 혜택을 줍니다. 이제 반면에 또 인간도 자연에게 그런 어떤 보살핌과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연물과 인간 사이에 바로 호혜적 관계가 수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통각과 감통을 통한 이제 한 몸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왕양명의 천지만물 일체의 세계는 단순한 기계적 연결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로서 연결되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에 의존한 형태가 아니라 인간이 타고난 본성에 근거한 통각과 감통의 주체라는 점, 그리고 이 점이 생명위기 시대에 있어서 양명학이 지니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문에 바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양명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대인은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인지라 천하를 한 집안처럼 보고 나라 전체를 한 사람처럼 본다. 저 형체를 사이에 두고 너와 나를 나누는 자는 소인이다. 대인이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인이 본래 그와 같아서 천지만물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어찌 오직 대인뿐이겠는가? 비록 소인의 마음이라 하더라도 또한 그렇지 않음이 없지만 자기 스스로 작게 만들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인은 성인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양명이 말하고자 하는 대인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건 왜 그러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만물을 한 몸으로 삼는 어진 마음, 인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명은 인간의 본래적 마음을 인심, 어진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본래적 마음을 외면하고
또 상실하고 자꾸 이제 너와 나를 나누면서 자기를 이제 개체화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소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록 소인이라 하더라도 본래성은 바로 만물일체 인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명은 이제 네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이죠. 그래서 만물일체 인심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것을 보면 반드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측은해하는 마음, 즉 출적 측은지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의 인이 어린아이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된 것이다. 어린아이는 오히려 인간과 동료이다. 그러니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인간이 생명이 손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본 순간에 근심하고 측은해하는 마음이 발동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이제 만물일체의 어진 마음, 즉 인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동물계죠. 그래서 새가 슬피 울고 짐승이 사지에 끌려가면서 벌벌 떠는 것을 보면 반드시 참아내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지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의 인이 새나 짐승과 더불어 한 몸이 된 것이다. 새나 짐승은 오히려 지각이 있는 것이다. 그렇죠. 동물이 어떤 죽음의 직면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에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바로 이제 중추신경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인간과 그러니까 공통분모인 거죠. 지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동물이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마주하게 되면은 바로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는, 참아내지 못하는 이제 불인지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 또한 만물일체 인심, 어진 마음에 근거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동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식물로까지 나아갑니다. 풀과 나무가 자라나는 것을, 잘려나가는 것을 보면 반드시 가여워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인 민율지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의 인이 풀나무와 더불어서 한 몸이 된 것이다. 풀과 나무는 오히려 생명의지, 즉 생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물에 대해서 뭐예요? 식물들은 생명의지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나무가 부러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꺾인다라고 하는 거는 생명의지가 좌절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이 생명의지라고 하는 것은 식물뿐만이 아니라 동물, 인간이 모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생명의지가 좌절되는 식물들을 보게 됐을 때 그것을 가여워서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또한 뭐야? 바로 만물일체의 인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식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제 무생물까지. 그래서 기와장이 무너지고 돌이 깨진 것을 보면 반드시 애석하게 여기는 마음, 즉 고석지심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의 인이 기와장 돌과 한 몸이 된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그 이유를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명이 천지만물과 나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개체론적 사고에서는 거기에는 어떤 생명 현상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만물 일체론적 사고에서는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몸 안에 있는 뼈나 손톱, 발톱, 또 이런 것들이 우리 몸과 분리시켜 놨을 때는 그게 부러지고 깨지더라도 우리가 아픔을 느끼지 않지만은 우리 몸의 한 부분일 때는 이러한 뼈라든가 손톱, 발톱, 이런 게 손상이 오게 되면 그것을 자신의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만물일체의 인심의 통각작용으로 인해 내가 마주한 존재물과 상황에 따라 이들을 돌보고 보살피며 상처를 치유하는 실천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친민을 통한 돌봄과 공생의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른쪽 사진 보면은 이제 코스모스에 이제 벌이 가서 이제 꿀을 따는 이제 모습이 보여지죠. 바로 이제 저게 이제 하나의 공생이죠. 식물은 저걸 통해서 씨앗을 수정을 하고 또 씨앗을 전파하고, 벌은 또 꿀을 거기서 채취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유지시켜 나가는 이런 공생의 이제 관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명도 인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만물일체 인심이라든가 양지만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이제 욕망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문제는 생명체가 욕구나 욕망이 없게 되면 죽습니다. 욕망이, 우리가 식욕이 있기 때문에 배고프고 먹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명을 이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어떤 기본적인 욕구, 욕망은 자연스러운 걸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과도한 욕망이죠. 그래서 보면 나만 있다고 하는 사사로움에 이감되고 물욕의 가려짐에 격단되어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부모와 자식, 형과 아우를 원수처럼 여기는 자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요. 또 욕망에 움직이고 사사로움에 가리는 데 이르러서는 사물을 해치고 동류를 무너뜨리고 오늘날 이제 우리가 자연생태계 파괴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혈육까지도 서로 해치는 데 이르러서 한 몸의 인이 이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양명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욕망, 그 과도한 욕망으로 인해서 타인의 또는 나아가 자연 만물을 파괴하고 손상시키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만물 일체라는 사유적 체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천지 만물의 생명이 손상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한 부분인 나도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명이 손상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명은 이제 치양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지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치양지만을 생각하여 이 장애와 막힘을 완전히 제거하면 본체가 회복될 것이니 이것이 곧 하늘과 연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죠. 그럼 태양에서 빛을 비춰서 각각 사물에 그 빛이 도달합니다. 근데 구름이 그것을 가리게 되면은 단절이 오게 되죠. 그렇지만 그 빛을 제거시키게 그 구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그 태양의 빛이 사물에 비치게 됩니다. 거울도 마찬가지죠. 거울이 깨끗한 상태에서 뭐예요? 사물이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큰 건 크게, 작은 건 작게, 밝은 건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그런데 거기에 때가 끼면은, 때가 찌들으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때가 꼈다라는 걸 알아서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주면은 거울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비춰줍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내가 과도한 욕망이 지금 발동했다 하더라도 내가 과도한 욕망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착각을 해서 그 욕망을 제어하고 제거하고 소멸시키게 되면은 바로 만물일체 인심, 양지 본체가 회복이 돼서 자연스럽게 자연 만물과 감응하고 감통하는 작용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자연 만물에 대한 이제 친해 부분을 이제 양명이 이제 그 양지 실현의 방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대학에 나오는 삼강령입니다.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선하니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친민과 명명덕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주자는 선명명덕, 내 명덕을 밝히고 나아가서 친민을 신민으로 바꾸죠. 백성들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먼저 개체 수양을 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인 그런 백성들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정치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양명은 이제 친민과 명명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아닌 한 가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만물일체 인심이 바로 양지고 양지가 바로 이제 명덕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천지의 마음이며 민이란 나에 대응하여 말하는 것이니 민이라 말하면 천지인 삼재의 도가 다 들어간다. 임금과 신하, 남편과 아내, 친구 사이뿐만 아니라 짐승, 새와 풀, 나무에 미루어 이르기까지 모두 친애함이 있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그 명덕을 밝히는 일 아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민이라고 할 때 민은 백성, 인간만을 국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동물, 식물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산, 신의 귀신, 새, 짐승, 풀, 나무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이들을 친애하여 나의 일체의 인이 도달하지 않음이 없음 연후에 나의 명덕이 비로소 밝아지지 않음이 없게 되어 진실로 능히 천지만물로서 한 몸을 삼게 된다. 그러니까 산, 신에는 뭐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생태계죠. 그러니까 동식물만이 아니라 무생물을 포함을 하는 그런 자연 생태계까지 그것들을 실제로 친애한다는 건 뭐죠? 잘 가서 보살피고 돌본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인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인간들, 나아가서는 자연 생태계, 그 다음에 동물, 식물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실천행위가 수반되어질 때 비로소 내 본래성인 만물일체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명덕 친민에도 관계에서 보면은 나의 본래 갖고 있는 밝은 덕성이 밝아지는 명명덕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바로 친민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민이 명명덕이고 명명덕이 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밑에도 그래서 가령 하나의 사물이라도 마땅한 자리를 잃는다면 나의 인에 아직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어진 마음이라고 하는 것, 만물일체와 그러니까 만물과
모든 존재물과 나를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해주는 바로 핵심은 바로 그 어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많은 존재물들 가운데 그것들이 그 건강하게 올바르게 자라고 또 활동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인심이 미진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지실현의 이제 귀결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양지가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성인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분이 없으며 천하 고음이 다 같다. 이건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마치 이제 석가모니가 인간은 다 불성을 갖고 있다. 그것을 깨치면 부처고 깨치지 못한 자들이 바로 그 범부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양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신분의 고하라든가 또는 어떤 지식의 다과라든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다만 그 양지를 이제 실현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고 양지를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범인, 일반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양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이제 그런 양지를 실현하면 누구나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데서 인간의 이제 평등성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세상의 군자가 오직 양지를 실현하는 데 힘쓰기만 한다면 저절로 시비를 공유하고 호호를 함께하며 남을 자기와 같이 보고 나라를 한 집안처럼 보아서 천지만물을 한 몸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천하가 다스려지지 않기를 구할지라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지를 실현함으로써 도달하는 귀결처는 바로 천지만물과 진정으로 내가 한 몸이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사람들이 타인의 선행을 보기를 마치 자기로부터 나온 듯이 여기며 타인의 악행을 보기를 마치 자기가 악에 빠진 것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백성의 굶주림과 공고함을 마치 자기의 굶주림과 공고함처럼 보았으며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를 획득하지 못하면 마치 자신이 그를 도랑에 밀어 넣은 것처럼 여겼던 까닭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하여 천하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의 양지를 실현하여 스스로 만족함을 구하는 데 힘썼을 뿐이다. 따릅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선한 행위들을 할 때 보면 또는 악한 행위를 안 한다든가 이제 그분의 양명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뭐냐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서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까 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인 거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선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걸로 인한 이제 보상, 또 악한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 밖에 있는 거죠. 그 기준도 밖에 있는 거고. 근데 양명이 말하는 건 어디에 있어요? 내 내면에 있다는 거. 본래적으로 선천적으로 우리는 갖고 태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또는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스스로의 만족, 자겸을 구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뭐예요? 내가 마음이 편안해서. 악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유도 뭐예요? 악한 행위를 하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가 양지실현의 귀결처 또는 어떤 선을 행하고 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중요한 이유, 귀결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 스스로의 만족함을 구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 매우 이제 또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양명은 이제 즐거움은 마음의 본체이다. 어진 사람의 마음은 천지만물로서 한 몸을 삼아서 기쁘고 화창하여 본래 간격이 없다. 때때로 익힌다는 것은 이 마음의 본체를 회복하는 것이며 기쁘다는 것은 본체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벗이 찾아온다는 것은 본체의 기쁨과 화창함이 천지만물에 두루두루 충만하여 간격이 없다는 것이다. 본체의 기쁨과 화창함이 본래 이와 같아서 애초에 일찍 보탤 것이 있지 않다. 인간의 어떤 그 본래성,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즐거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좋은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또 어떤 자연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이런 행위들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뭐예요? 희생이 아니죠. 내가 그걸 하면 난 하기 싫은데, 그럼 내 어떤 본래성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남을 위해서 난 희생한다. 근데 양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희생이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성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본질은 즐거운 데 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천지만물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즐거워요? 내 몸이 건강할 때, 내가 행복할 때 즐겁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천지만물과 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바로 천지만물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잘 펼쳐지고 전개해 나갈 때 그것은 남이 아닌 바로 나의 본래적인 본성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즐거움이 구현되는 것이고 즐거움의 경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명위기 시대에 이제 돌봄과 공생의 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은 모든 존재물들을 유기적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생명체로 보면서 자연만물을 인간이 보살피고 돌봐야 할 자신의 전체 생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병렬적 차원에서의 생명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천지만물의 마음, 즉 자연만물의 생명 손상에 대해 이를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통각의 주체이자 아프기 때문에 이들을 보살피고 돌보고 치유하는 감동의 주체입니다. 생명위기 시대에 인간은 모든 존재물들에 대한 통각과 감통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동식물과 무생물 같은 자연물은 더 이상 인간 욕망 실현과 편리함만을 위한 도구와 수단이 아닙니다. 천지만물 일체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연만물 또한 전체 생명의 한 부분입니다. 자연만물을 통각과 감통의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생명 손상을 아파하고 보살피고 돌보면서 함께 상생하고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어떤 코로나19 또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 또 우리 전지구적인 이제 생명위기 현상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양의 사회 중에서 이제 양명학을 통해서 오늘날의 그런 생명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어떤 그 동기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좁게는 양명학, 넓게는 이제 유학 사상을 돌봄과 공생의 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오늘 재구성을 하고 했고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요. 한 시간에 이것들 다 담아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돌봄과 공생의 육아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서구의 어떤 그 환경 철학에 대해 진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진유학부터 그다음에 속명 신유학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성리학, 양명학, 한국의 실학에 이르기까지 육아 철학 안에서 돌봄과 공생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로 해서 이제 육아 생태 철학이라는 것을 정립을 하고 그것을 저서로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명학 돌봄과 공생의 길은 무크로 제작을 하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명학을 돌봄과 공생의 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대중서로 이렇게 간행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시고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런 책을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생명 위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류가 마주한 또 크게는 이제 지구가 마주한 이제 아주 매우 중차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다룬 것처럼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원인도 여러 가지고요. 또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자본주의 문명, 소비 문명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태 문명이라든가 또 돌봄과 공생의 길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새로운 문명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오늘의 이 강의를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삶의 방식들을 전환하고 그 속에서 오늘날의 생명위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